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석방 소식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이 씨가 일단 풀려났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요청한 형 집행 정지를 검찰이 받아들였습니다. 징역형이 정해진 기간 동안 멈추기 때문에 일시 석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17년의 징역형 중에 이제 3년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환 기자, 지금 있는 곳이 이명박 씨가 있는 병원이군요. 네, 저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입원해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경기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는데 최근 당뇨 합병증과 신경계 마비 증상 등 건강이 악화돼 이곳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이명박 씨는 이런 건강상 이유로 이번 달 초에 형 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서를 검찰에 냈고 검찰이 오늘 심의 끝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3개월 동안이라는 제약을 붙였습니다. 그렇군요. 전직 대통령이 주장한 건강상의 이유를 검찰이 받아준 겁니까? 네, 수원지검은 형 집행정지를 받아준 이유에 대해 오늘 심의 결과 형을 계속 집행하면 건강이 현저히 나빠질 수 있다고 봤다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명박 씨는 과거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왔는데요. 앞서 2020년 12월에는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 씨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진 걸로 알려진 만큼 복역을 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오늘 오후 2시부터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 건강 기록을 바탕으로 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논의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수원지검 차장검사가 맡았고 외부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들로 꾸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병원 밖으로 나오는 건 아니죠? 네, 보통 입원 중인 사람의 경우 형 집행이 정지되면 병실을 지키고 있는 교도관들이 철수하는 방식으로 임시 출소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 씨는 오늘 결정 뒤에 곧바로 병원 밖으로 나오진 않을 전망입니다. 이 씨 변호인 측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의료진 판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는데 지금까지 형기를 3년 정도 채웠습니다. 자, 이게 결국 사면 논의로 이어지는 건지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집행 정지 기간으로 정한 3개월 중간에는 8월 15일 광복절이 끼어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명박 씨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특히 오늘 형 집행정지 결정이 건강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인 만큼 광복절 특사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 사면에 대한 반대 여론도 큰 만큼 광복절 특별 사면을 앞두고 당분간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승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직 대통령의 변호사 접견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약 950일의 수감 기간 동안 변호사 접견만 총 580회 했습니다. 이틀에 한 번꼴입니다. 소파가 있는 거실 같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장소 변경 접견, 이른바 특별 접견도 50회나 됐습니다. 특히 매년 생일 때마다 특별 접견을 빼먹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수감자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김필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 구속됐다가 약 1년 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어 대법원이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하면서 2020년 11월 2일 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현재까지 수감 기간은 약 950일. 그동안 변호인과는 몇 차례나 만났을까? JTBC가 법무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총 580회, 이틀에 한 번꼴로 변호인 접견이 이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장소 변경 접견도 50회 추가로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소 변경 접견은 소파나 탁자가 있는 거실 같은 공간에서 이뤄집니다. 면회 시간도 2~3배 더 길어 특별 접견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접견을 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 별도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이 씨는 장소 변경 접견을 52번 신청해 50번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유로는 주로 심리적 안정을 들었습니다. 또 이 씨는 2번의 생일을 구치소에서 보냈는데 생일 때마다 장소 변경 접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잦은 접견은 일반 수용자에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변호사 비용 등이 부담일 뿐더러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무부 교정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 수용자들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연평균 6번에서 7번, 장소 변경 접견은 1년에 0.1회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수감대 특혜를 받은 만큼 형 집행정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반 수용자와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수용 생활을 해온 게 현재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형 집행정지 논의를 한다는 것은 좀 검토가. JTBC 김필주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부글부글했습니다. 경제수장이 내놓은 발언 때문입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민간기업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민들 허탈해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월급을 스테이시켜서 이 고물가를 잡겠다라는 것은 조금 방법적으로는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임금 노동자들의 급여를 올리지 말라라고 주문하는 거는 희생을 좀 강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월급 빼고 다 올랐다며 힘들어했던 시민들에게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경제부총리가 한 논란의 발언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원석 기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만나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부 IT 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 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추 부총리가 언급한 일부 IT 기업이 양대 인터넷 플랫폼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네이버 직원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1억 3천만 원인데 올해 10% 더 올랐고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 7천만 원인 카카오도 올해 15% 더 올랐습니다. 이처럼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서 다른 기업들이 뒤이어 올리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게 추 부총리의 판단입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임금 상승분을 제품값에 포함시키면 물가가 오르는 효과가 생기는 건 맞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임금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임금이 올라가면 이게 또 물가를 올리는 작용을 해요. 임금이나 또는 이제 유가나 이런 것들이 오르게 되면은 이제 원재료값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노사 자율인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내용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공무원이 민간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특히 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막바지인 상황에서 추 부총리가 사실상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부의 우회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죠. 직장인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어 추 부총리 발언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경제부총리의 이 발언을 접한 시민들 그리고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현 정부가 대기업은 대변하고 고물가의 고통은 노동자에게 지우려 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그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서민들이 사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를 줄이게 되는데 그렇다고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임금, 네, 당연히 올라야죠. 물가에 비례하게 올라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당장 시민단체에선 정부가 물가를 낮추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기업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 수단을 통한 어떻게 보면 적정한 대응을 직무유기하고 도외시하고 고물가 시대에 어떻게 보면 임금 노동자들이 더 어떤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겠다.
이미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짐을 지라는 걸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벌이나 대기업들이 쓸 수 있는 여윳돈들은 풀어주면서 노동자의 임금만을 가지고 물가 상승 운운하는 것은 너무 과한 측면이 있고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 실질 임금이 떨어지면은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은 장기적인 어떤 불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JTBC 조소입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도 내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가 한창인데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발언이 여기에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고물가의 고통을 저임금 노동자들부터 떠안으라는 말이냐며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당혹과 분노 속에 최저임금위 회의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 회의를 앞두고 정부 세종청사에 모인 양대 노총.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을 겨냥했습니다.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사용자 측 입장에 힘을 실은 거라며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물가 동결됐습니까? 금리 동결됐습니까? 부동산 동결됐습니까? 경제수장의 발언으로 회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얼어붙었습니다. 노동계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분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가 급등으로 소비가 위축됐으니 임금을 되레 늘려야 한다고 노동계는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3고 시대에서 가계의 소득을 올려 소비를 올리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생산을 확대하여 하지만 사용자 측도 물가를 이유로 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오히려 자영업자 같은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노동계는 시간당 1,890원, 즉 18.9% 인상안을, 사용자 측은 현재 9,160원 동결안을 제시했고 입장차는 그대로입니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은 마감 시한이 하루만 남았다고 강조했는데 주어진 시간 동안에 특히 법정 심의 기간 내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동계는 시한을 넘겨서라도 더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한 위원은 JTBC에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라며 워낙 고물가 상황이라 사용자 측도 동결안을 철회할 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노사 양측이 접점을 찾는 데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자, 이 와중에도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소식을 계속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렌지, 체리처럼 인기 많은 수입 과일 값은 1년 새 4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살 엄두를 못 냅니다. 과일 파는 소상공인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전국에서 모이는 과일들이 바로 이곳에 집결하는데요. 뒤로 보이는 것처럼 국내에서 재배한 이 수박만 눈에 보일 뿐 수입 과일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경매가 끝나고 과일 가게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몰릴 시간인데도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지금 시간대쯤이면은 좀 작은 업체들이 많이 와요. 작은 마트들, 소형 업체들, 영세한 분들 많이 오시죠. 중도매인들도 딱 팔 만큼만 물량을 확보합니다. 체리가 7만 원, 8만 원 예년 수준의 그 정도였던 게 지금 저희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판매가 돼요. 엄청 뛰었습니다. 이거를 팔아도 되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 지하 냉장 창고에는 미리 확보한 수입 과일 상자가 있습니다. 그마저도 품목별로 10상자 안팎입니다. 몇 박스를 들어놔야 될지 이것도 되게 고민일 것 같고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사지 않으니까. 수입 과일은 도매시장 경매가 기준으로 체리와 오렌지는 한 상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36% 넘게 올랐습니다. 바나나도 13kg 한 상자가 1년 새 20% 넘게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올라 물류와 운송비가 오른 데다 최근 환율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직접 받는 미국산 과일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4월, 5월 정도부터 이제 환율 인상으로 인해서 물건값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직격탄입니다. 가격만 묻고 안 사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8, 9만 원 하던 게 한 13만 원, 14만 원 벌고 있어요. 근데 저렴하면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안 사게 되니까.
카페에선 여름철 과일 음료 메뉴를 급히 빼거나 바꿉니다. 체리 스무디나 아니면 체리 생과일 주스도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이게 타산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메뉴를 아예 싹 빼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는 환율이 고점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7, 8월 중에 수입 과일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어느 때보다 무더운 6월의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6월의 열대야가 이틀 연속 나타나기도 했고 또 오늘 밤부턴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올 거란 예보인데요. 서울 불광천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성화성 기자, 지금은 비가 안 오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낮에는 비가 짧게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는데요. 지금은 빗줄기가 잦아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무덥고 후덥지근한 날씨는 여전합니다. 하늘에는 비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시민들은 벤치에 앉아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질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밤사이 서울의 가장 낮은 기온은 25.8도였습니다. 6월 중 가장 더운 밤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이틀째 25도를 넘으면서 이틀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난 겁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가장 더운 밤이 이어졌습니다.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지역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포항 등 남부지방에서는 더운 밤이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 중부지방은 오늘 밤부터 비가 많이 온다는 거죠? 네, 이번 장마의 최대 고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일 밤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더 강하고 더 센 비가 내릴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300mm 이상이 그리고 충청 지역에서는 200mm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임진강 등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담댐 등 인근 댐이나 교량에서의 수위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비뿐 아니라 뭐 아까 낮에도 그랬지만 바람도 계속 강하게 붑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과 해안 지역에서는 이미 강풍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낮에도 태풍급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도 서울, 경기, 강원 지역에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높여서 발령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광천에서 성화성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주로 밤에 강하게 내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내리는 양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번 장마가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는 이재승 기자가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반도에 걸쳐져 있는 장마 전선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어낸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부딪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주로 중부지방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야행성입니다. 낮보다는 밤에 강한 비가 쏟아집니다. 당장 오늘 밤도 북한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남하하며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엔 장마전선이 더 강해집니다. 중부지방에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비가 내리긴 하지만 지역에 따라 내리는 예상 강우량이 들쭉날쭉하다는 겁니다. 장마전선이 동서는 길게 남북으로는 좁게 형성되면서 내리는 북질성 호우입니다. 실제 어제 경기도 파주는 42mm의 장대비가 내렸지만 직선 거리로 29km 떨어진 동두천은 5분의 1 수준인 8.5mm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도 걱정입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동 그리고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에선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 돌풍이 불겠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저기압이 잇따라 통과해 우리나라 주변의 기압계가 조밀해지는 만큼 당분간 강풍이 지속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모레까지 충청권은 최고 200mm, 전북과 경북 150mm 이상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 30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집중호우로 붕괴 사고나 산사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비가 앞으로 더 올 텐데 벌써 비 피해를 입은 곳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선 담벼락이 무너졌고 강원도에서는
도로에 100톤 넘는 흙이 쏟아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비 피해 소식은 백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 키보다 큰 돌덩이가 내려앉았습니다. 담벼락엔 빨간 흙벽이 그대로 보입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에서 4m 높이의 바위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놀란 아파트 주민들은 곧바로 현장에 모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히 밤에 비를 공사라도 안 하는 게 정말 다행이에요. 시공사는 며칠 사이 내린 비로 흙이 쓸려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번에 집중호우가 내린 것만큼 대단하지 못해서 배수시설의 영향도 부족해서 일어난 것 같고요. 무너진 돌담 사이로 휘어진 난간이 곳곳에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틀간 150mm의 비가 예고되면서입니다. 주민들은 이제 막 시작된 장마가 걱정입니다. 여기가 DMC역 이제 통로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많이 이동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시공사는 건물에는 문제가 없다며 무너진 곳엔 물이 빠져나가도록 우선 방수포를 덮어뒀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의암댐으로 가는 지방도로로 흙 150톤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일전에 비가 왔던 것들이 좀 물에 좀 먹어가지고 그래서 좀 무거워서 좀 무너진 것 같습니다. 급경사지 구간이라 화면 자체가 조금 불안정해서요. 저희가 정비 사업을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로에 쌓인 흙을 정리하는 동안 양방향 통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유나 양 일가족의 차량이 오후 늦게 발견됐습니다. 행방이 묘연한 지 거의 한 달 만입니다. 발견된 곳은 바닷속입니다. 현재 차량 번호까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늦어도 내일 인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지명 기자, 선착장 인근의 해상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죠? 네, 차량은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송곡 선착장 방파제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오후 5시 12분쯤입니다. 방파제 끝부분에서 80m 떨어진 가두리 양식장 아래입니다. 경찰은 오후 5시 55분 아우디 차량의 번호판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오후 3시 20분쯤 차량 범퍼 부품을 찾은 경찰은 소나 장비를 통해 차량 위치를 특정했는데요. 경찰은 송곡 선착장 CCTV를 통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아우디 차량이 방파제로 향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수중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건 안에 탑승자가 있느냐 이건데 확인이 됩니까? 네, 탑승자가 차량 안에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부가 짙은 썬팅이 되어 있고 불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수심 10m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손전등을 비춰도 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문이 모두 잠겨 있는 상태여서 실종자들이 차량 안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뒤집힌 채 앞부분이 뻘에 박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열려 있는 차량 트렁크 문을 통해 조양 가족의 여행용 가방도 찾았습니다. 네, 지금 어두워지고 있어서 바로 인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 날이 저물면서 추가 수색 작업과 인양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안전과 기술상 문제로 곧바로 인양하지 못하고 해경과 협의해 내일 오전 10시에 인양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늘은 일단 실종자 유실 방지를 위해 차량의 그물망을 덮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밤사이 경찰 기동대 20명을 배치해 현장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조양의 부모가 그동안 경제적으로 힘들었다는 정황도 나왔죠. 네, 조양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는 각종 고지서와 카드 청구서가 쌓여 있었는데요. 조양 부모는 실종 전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버지 조 씨는 지난해 7월 운영하던 가게를 폐업했고 비슷한 시기 부인도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실종 동기를 밝히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 내역과 의료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차량 발견된 현장에서 정진명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해경의 허술함이 저희 취재로 더 드러났습니다. 월북으로 보일 증거가 없다며 기존 결과를 뒤집었는데 번복하기까지 추가로 뭘 확인한 건 없었습니다.
2년 전의 국방부 자료조차 다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약하면 특별히 더 확인한 것도 없이 이렇게 중차대한 결론을 뒤집은 셈입니다.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사건 당시 해경은 압수물이나 주변 진술에서 이대준 씨가 월북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찾진 못했습니다. 당시 월북 판단의 유력한 근거는 해경 수사정보국장 등이 국방부를 방문해 열람한 자료가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군 특수정보 등이 담긴 자료를 토대로 월북으로 판단했다는 게 당시 해경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해경은 지난 16일 수사 종결 발표를 하면서 월북으로 볼 근거가 없다며 632일 만에 기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월북 판단을 번복하기까지 해경은 어떤 확인 절차를 거쳤을까? JTBC 취재 결과 해경은 최근 수사 종결 발표를 할 때까지 국방부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거나 분석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국방부 자료는 2년 전 중간 수사 발표 당시 해경이 월북으로 판단한 유력한 근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 없이 기존 판단을 뒤집는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TF가 국방부 관계자의 비공개 면담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지난해 해경이 자료 요청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관계자는 해경이 자료를 보지 않은 채 월북 판단만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월북 판단이 뒤집히는 과정에 현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안보실에서 이러한 자료도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해경은 국방부 자료를 추가로 확인했냐는 JTBC의 질의에 곤란하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방부는 어떨까요? 국방부는 2년 전의 결론을 뒤집으며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국방부에서도 추가로 작성된 분석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추가 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보고서도 없는 상황에서 월북 판단을 임의로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월북 판단이 뒤집힌 건 사건 분석을 다시 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하지만 실제 추가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주당 서해 TF는 최근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사건에 대해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통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와 정보본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추가 분석이 이루어진 보고서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작전본부는 정보 업무라는 이유로, 정보본부는 재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분석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오늘 민주당 서해 TF 비공개 회의에서도 별도의 판단 조치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건을 추가 검토한 보고서도 없이 국방부가 임의로 결과를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조이기가 무분별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대외적으로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는 만들지 않았다면서 과거 수사 내용에 따라 해경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태어난 지 4개월 된 아이 얼굴에 순간 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 부모에게서 싫은 소리를 듣고 앙심을 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의 4개월 된 딸이었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전 직장 동료 B씨의 집에 찾아갑니다. B씨가 잠시 세탁기를 확인하러 간 사이 가방에 있던 순간 접착제를 아이 눈에 발랐습니다. 눈을 뜨지 못한 아이는 응급실에 실려가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들키지 않은 A씨는 추가 범행을 이어갑니다. 한 달쯤 뒤
아이가 보고 싶다며 B 씨의 집을 다시 찾았고 이번엔 아이 코에 몰래 접착제를 뿌렸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그렇게 술을 자주 마시면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냐는 말을 듣고 B 씨에게 앙심을 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선 범행 당시 조울증이 심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첫 번째 범죄가 발각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두 번의 응급치료를 받은 아이는 다행히 시력이나 호흡에는 큰 이상이 없지만 음식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트럭 안에서 시신 46구가 발견됐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안고 건너오던 불법 이민자들로 보이는데요. 땡볕 속에 밀폐된 트럭 안엔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 샌안토니오 외곽. 수상한 트럭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현지 시간 27일 새벽입니다. Heard a cry for help, came out to investigate, found a trailer with the doors partially open. 트럭 안에서는 46구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향하던 불법 이민자들로 추정됩니다. Who were likely trying to find a better life. 전날 샌안토니오의 한낮 기온은 섭씨 39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트럭 안에는 마실 물조차 없었습니다. It was a refrigerated tractor trailer, but there was no visible working AC unit on that rig. 경찰은 희생자들이 밀폐된 짐칸 안에서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16명은 탈수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3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차량을 두고 사라진 트럭 운전사를 쫓고 있습니다. 멕시코와 가까운 샌안토니오는 미국에 밀입국하는 주요 통로 중 하나입니다. 5년 전에도 이 지역 월마트 주차장에서 이민자 10명이 트럭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중소기업이 모여있는 인천 남동공단에선 공장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껑충 뛴 원자재 값 때문에 부품을 못 만들고 또 부품을 만들어도 일감이 반토막 나서 납품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전다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자동차 공장 조립라인용 부품을 만드는 백태용 씨 회사는 요즘 다른 일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반도체 공급난 등으로 자동차 공장이 100% 가동되지 못할 때가 생기면서 조립라인 부품 수요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관련돼 있는 밑에 회사들은 전체가 다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이 남동을 돌아보면 한 60% 정도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껑충 뛴 원자재 값도 부담입니다. 안 가져오는 경우도 들어 있어요. 사오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근 대출 금리까지 크게 오르자 중소기업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한숨을 쉽니다. 미리 대출을 받아 원자재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자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원자재 같은 거를 이렇게 매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이 좀 많은 상태인데 금리가 더 올라가면은 저희는 뭐 다 죽지 않을까. 이렇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중고 속에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다음 달 경기 전망 지수도 2달 연속 내려갔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당장 대출이자 부담이라도 줄여달라고 정부에 호소합니다. 다음 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대출금리가 또 오르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올릴 때 은행에서 너무 많이 올리거든요. 그 은행에서 마진을 좀 줄여서 최소한의 마진을 잡고 그 중소기업한테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희가 살아남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 대출 부담을 줄여줄 계획인데 대상을 중소기업으로까지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대출 이자 때문에 더 힘들어진 서민들을 위해서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는 정치권에서도 나옵니다. 안 좋은 경제 상황 속에 은행만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하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적금은 그냥 이자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저축에 가깝게 그렇게 생각하면서 담보대출을 했는데
이자가 너무 자꾸 오르니까 지금 월급 타면 다 이자만 내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일반 시민들을 위한 그런 기구라고 생각이 안 되죠. 여당인 국민의힘의 민생 물가 안정 특위. 비판의 화살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은행만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는 겁니다.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 사상 최대의 이득을 실현을 했습니다. 경제 위기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은행의 수입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예대 금리 차도 더 자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는 개별 은행이 분기에 한 번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은행별 예대 금리 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하여 통합 공시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날 특위에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는 발언 이후 은행들은 줄줄이 대출 금리를 낮췄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금융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을 압박했습니다. 영끌했던 2030 세대, 코로나로 빚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짐이 될 겁니다. 과도한 예대 금리 차의 방지에 나서 주시기를 요청. 민주당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도 요구했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신용대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주요 정책금융상품의 금리는 동결돼야 되고. JTBC 하혜빈입니다. 네, 이번엔 스페인 마드리드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려고 그곳에 있습니다. 호주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김태형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정상회담 준비가 한창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공식 일정 없이 앞으로 있을 회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흘간 10차례 양자 정상회담을 비롯해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나토 정상회의와 스페인 국왕 면담 등 모두 16차례 공식 외교 일정이 현재 확정된 상태입니다. 오늘 일정만 말씀드리면 이곳 시간으로 오후에 한호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나토 사무총장 면담이 있고, 이어서 스페인 국왕 내외가 주최하는 만찬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과 잠시 대화를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해왔던 도어 스태핑의 연장선상에서 취재진과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14시간 넘는 비행에서 회담 관련 자료를 읽었고 간간히 유럽 축구를 시청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자리엔 김건희 여사도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김 여사는 언론 앞에 처음 선 건데요. 감사하단 짧은 인사말만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첫 순방이라는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나토 회의에서 철저히 경제안보 측면에서 실용적인 회담을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러시아나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면서 유럽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국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중국의 반발이 표출되고 있는 점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 점차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중국 견제가 목적인 미국 주도의 안보협의체인 쿼드의 일원인 호주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적대적인 관계를 지향하면서도 중국을 포함한 영내 주요국과 이익에 기반해서 미래 지향적 협력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김태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잔혹함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민간인을 폭격했습니다. 아파트와 유치원에 이어 이번엔 1000명이 모여있던 우크라이나 중부의 쇼핑몰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중부 크레멘추크시의 한 쇼핑센터. 천여 명이 쇼핑을 하던 이곳에 사이렌이 울리고 미사일이 날아듭니다. 갑작스런 공격에 시민 18명이 숨졌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가 전략 폭격기를 띄워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격한 겁니다. Чувство таке, що просто ти летиш, я якось так вперед, знаєш, вперед головою туди кудись. І по тілу б'є, щось б'є, осколки це чи що це падає, все просто розриває щось. 우크라이나 동부 리시찬스크도 공격을 받아 민간인 8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러시아는 전날에도 수도 키이우의 아파트와 유치원을 공격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포함해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Сьогоднішній російський удар по торговельному центру в Кременчуці – це один з найбільш зухвалих терористичних актів в історії Європи. 러시아의 이번 공격은 나토 정상회의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아 국제사회를 향해 무력 시위를 벌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요 7개국 정상은 폭격 이후 성명을 내고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은 전쟁 범죄라며 푸틴 대통령이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민간인 살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누리호가 성공을 거두면서 개발을 이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직원들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고에 비해서 처우가 열악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바로 팩트체크를 해왔습니다. 자,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연구원들이 하루 5만 원짜리 숙소를 찾아 헤맨다. 또 식대는 한 끼당 7,000원으로 10,000원짜리 냉면 한 그릇도 못 먹는다. 이 출장 갈 때마다 적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하나씩 보죠. 숙박비는 하루에 5만 원이 맞습니까? 네, 확인한 결과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최대 5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았습니다. 문제는 항우연 연구진이 업무 특성상 이번에 누리호를 발사한 고흥뿐 아니라 창원, 사천, 천안 등 여러 지역을 출장 다녀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구기관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준으로 숙박비를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최대 7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지원하고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도 직책에 따라서 7만 원에서 9만 원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근데 궁금한 게 공무원의 여비 규정처럼 뭔가 기준이 있을 텐데 항우연만 왜 이렇게 낮은 거죠? 네, 과학기술과 관련된 연구기관이 20곳이 좀 넘습니다. 이 여비 규정은 각 기관에서 알아서 정하기 때문에 다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대도 조금 달랐습니다. 항우연의 경우 하루 기준으로 일반 연구원급과 선임급은 25,000원이고 책임급은 28,000원이었습니다. 익명 게시판 글처럼 7,000원은 아니지만 한 끼당 8,000원에서 9,000원 사이인 거죠. 이 항우연도 그렇긴 하지만 다른 연구기관들도 이 넉넉한 편은 아니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네, 예산을 절약해서 쓰는 건 시청자들께서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적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너무 열악하게 처우하면 그것도 동의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교통비는 어떻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운임은 이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전 항우연 연구원에서 고흥까지 갈 경우를 산정해 봤는데요. 이 대전에서 순천까지 새마을호를 타고 이 순천에서 고흥까지 시외버스로 가야 하는 그 요금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이 내부 문서를 확인해 보니 이 경우 왕복 64,800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대기 시간까지 합해서 대략 이 왕복 1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보통 자동차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차로 가면 기름값이 더 들어서 대중교통 요금을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특히 요즘에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더더욱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원들 불만이 상당했는데요. 그래서 누리호 발사 직전인 5월 초에 자동차를 이용하면 95,000원을 정액 지원하기로 규정을 바꿨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따져보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리터당 1,82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서 지금 유가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좀 살펴보니까 출장 전후에 유가를 기준으로 실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력으로 위성을 쏘아올린 세계 7번째 나라입니다. 저희가 항우연 직원들의 처우를 무조건 개선하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그에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 이 점을 팩트체크를 통해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 네, 대구시가 공공의료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홍역을 치르면서입니다. 그런데 곧 취임하게 될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도지사 시절에 진주의료원의 문을 닫게 했었죠. 시민단체들은 이번엔 대구의 제2의료원을 못 짓게 하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초창기에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집이 있는 경북 경산에서 청와대까지 380km를 걸었습니다. 열이 나는 아이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숨지게 만든 비극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일이가 그 당시에 정말로 공공병원이 존재했다라면은 그렇게 매몰차게 치료 거부당하지 않았을 텐데.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겪은 대구 시민 10명 중 7명은 공공병원을 더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구시는 8개월을 검토한 뒤 대구의료원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당선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는 모두 공공의료라며 제2대구의료원 건립은 의료 현장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대구시장 인수위도 오늘 제2대구의료원 설립 추진을 일단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건의를 하기로 하고 제2의료원 건립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버지는 암 수술을 받은 지 6일 만인 오늘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질병전담병원의 역할의 대부분은 다름 아닌 의료원에서 맡아서 했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홍 당선인은 경남지사로 있던 시절인 2013년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문을 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거치며 병상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폐원 8년 만에 다시 짓기로 결정됐습니다. 홍 당선인은 당시 진주의료원을 폐원한 건 자본 잠식 이후에도 강성 노조의 놀이터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며 제2대구의료원과 연결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제2대구의료원 건립을 뒤집는 것은 시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선 불볕더위 속에 전력이 모자라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과 사무실, 가게들은 조명을 덜 켰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도 일부 멈춰 섰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예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도쿄 도심에 있는 한 전자매장. TV 등 전시 제품의 전원을 꺼놨습니다. 절전을 위해 전기를 꺼놨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それに従うしかないと思いますね。で、私も一応パソコンの電源と冷蔵庫以外は全部電源をオフにしてきました。 도쿄 시부야역 에스컬레이터 일부도 절전을 위해 멈춰 섰습니다. 한 식료품 매장은 전체 조명의 20%를 껐습니다. 조명을 끈 컴컴한 사무실. 일본 경제산업성 직원들이 전등을 끄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 국회의사당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절전을 위해 복도 조명을 줄였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섭씨 35도가 넘는 곳이 속출하며 전력이 부족해지자 일본 정부가 이틀째 전력 수급 주의보를 내리면서 절전에 나선 겁니다.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전력 주의보가 내려진 건 7년 만입니다. 일본 언론은 전력 부족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3%대에 그치고 있어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낡은 화력 발전소까지 다시 가동하고 있지만 전력 예비율은 1%포인트 정도만 개선될 전망입니다. 전기가 부족하다 보니 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기업의 절전을 의무화하는 전력 사용 제한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공기가 좋아졌다고 중국이 밝혔습니다. 5년 전에 비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43% 줄었다는 건데 중국 전체를 놓고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차이치 베이징시 당서기가 당 대회를 열고 환경 부문의 성과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입방미터당 33 마이크로그램으로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 43%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베이징의 공기질이 좋은 날은 288일로 1년 중 80%였다는 겁니다. 지난해 3월 베이징은 10년 만에 가장 심각한 황사가 불어닥쳤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세계보건기구 기준 200배가 넘는 수준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대기오염 경보 발령 일수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전체를 놓고 볼 때 대기질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해 세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140여 개 도시의 초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7배를 초과했습니다. 신장 남부 지역은 연평균 101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해 가장 높았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석탄 소비국이자 전력의 60%를 화력 발전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중국 내 공장 가동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 이후 상황을 잘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집 사려고 빌린 대출금의 일부를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와 무주택 세대가 공제 대상인데 주택 공시가격이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9월부터 1주택 가구의 경우 대출금을 5천만 원까지, 무주택자는 보증금 범위 안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74만 세대가 월 평균 2만 2천 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반려견과 산책하면서 동네 순찰도 하는 이른바 강아지 순찰대를 서울시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지역을 더 넓힐 거라고 하는데요. 순찰 현장에 백희연 기자가 다녀와 봤습니다. 현아야, 가자. 킁킁 냄새를 맡습니다. 볼일도 봅니다. 그러다 멈춰선 곳. 등록 스티커가 없는 대형 폐기물 앞입니다. 배나의 모습을 유심히 본 희진 씨는 폐가구 사진을 찍어 어플리케이션에 주소와 함께 신고합니다. 신고할 일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생활 안전물 같은 것들이 훼손되어 있거나 가로등 보안등이 작동하지 않을 때 신고할 일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태어난 배나는 2018년 3월 희진 씨의 가족이 됐습니다. 지금은 희진 씨와 동네를 누비는 해치 페트롤입니다. 서울시의 상징인 해치와 강아지 순찰대를 뜻하는 페트롤을 붙여 만든 해치 페트롤은 서류 심사와 실습 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치경찰 치안 정책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기획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간 64명의 순찰대원이 87건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술 취한 사람이나 파손된 안전시설물 등이 대표적입니다. 신고 건수가 많으면 우수대원으로 지정됩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유기견과 반려견을 보호하는 행동이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 취지가 더 가슴에 좀 더 와닿는다는 느낌을. 기다려. 반려견도 기다려와 앉아 등 일반적 훈련이 가능하다면 서울시 해치 페트롤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시범 운영을 끝내고 다음 달부터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백희연입니다. 뉴스데스 문의하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야근 권한은 노동부입니다. 이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연미정은 팀장의 괴롭힘에 이렇게 야근을 자주 하는데요. 이거 내 모습 보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야근하는 직장인을 위한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봤자 시간만 늦출 뿐 야근송 들으며 얼른 처리하자고 말입니다. 노동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인데요. 일본 네티즌들, 노동부가 야근을 하란다. 노동부라면 야근시키는 회사를 잡아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등 문매를 쏟아냈는데요. 논란이 일자 노동부 이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노동부가 발간하는 웹진 이번 달 호에 실린 건데요. 여기에 보니까 다음 달엔 휴가를 가지 않아도 휴가지처럼 느껴지는 기억 조작송을 추천한다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거 노동요, 이 수능 금지송 같은 형식을 빌려와 재미있게 구성한 걸로 보입니다. 추천곡에도 칼퇴근 염원하는 노래가 있기도 했고요. 퇴근하고 싶어요. 야근 너무 싫어요. 사장 부장 과장님 다 퇴근하세요. 눈치 보여요. 다만 네티즌들이 재미삼아 하는 것과 고용, 노동 정책을 책임지는 정부가 내놓는 건 또 다른 차원이죠. 그리고 최근 노동부가 주 52시간제 운영 방식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와중에 야근송이라니 불필요한 오해를 산 겁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야근을 한다면 빨리 끝내고 퇴근하길 응원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는데요. 노동부의 추천곡 중에선 하루 일과 끝나는 시간이 되면 누구나 외치고 싶은 노래도 있었는데요. 퇴근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제 마음 같기도 한데요. 이 대목만큼은 세상의 모든 직장인, 노동자들이 한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하나 더 하고 퇴근할게요. 다음 브리핑은요, 민폐 가족입니다. 이 커다란 그늘막과 함께 텐트가 쳐져 있는 이곳, 캠핑장이 아니라 빌라 옥상입니다. 텐트에는 선풍기며 전기포트도 놓여 있는데요.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한 제보자에 따르면요. 같은 빌라 주민이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건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합니다. 5월달에는 많이 덥지 않아서 낮밤으로 올라가서 놀더라고요. 그 말소리부터 슬리퍼 끄는 소리, 거기에 유모차 같이 생긴 것도 있거든요. 그 바퀴 울리는 소리가 되게 크게 들려요, 저희 집으로. 그러니까 한 달째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참다 못해 항의를 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만할 때 되지 않았냐, 그리고 좀 시끄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 집에 12살 애가 있는데 탑승기가 와가지고 좀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공용 공간인 옥상에선 빨래도 널고 이따금씩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죠. 하지만 이렇게 상시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해 놓으면 무단 증축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 관할구청이 이 민폐 텐트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당한 민폐 가족도 있었죠. 차에서 내린 한 가족이 어딘가로 들어가더니 얼마 뒤 다시 차를 타고 떠납니다. 여기서 샤워를 하고 간 건데요. 생판 모르는 사람의 집이었던 겁니다. 강원도 고성에서 여성 혼자 사는 집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무단 침입도 모자라 집 앞에다 쓰레기까지 버렸습니다. 이 민폐 가족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 법조계에 따르면 범죄의 목적이 없더라도 일단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이 쓰레기 무단 투기한 것도 과태료 대상이겠네요. 오늘 백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이해하기 힘든 일을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1년간 여학생들을 심각하게 성희롱하고 모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수사해 가해 학생 8명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피해 학생들과 가해 학생들을 50일 가까이 같은 반에 뒀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들 13명이 모인 단체 채팅방입니다. 같은 학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입에 담을 수 없는 수준의 욕설이 오고 갑니다. 지난 4월 A양을 비롯한 10여 명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이 채팅방에서 오르내린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생을 죽이겠다든 부모님은 저를 낳은 죄라도 있는데 동생을 태어나기만 한 게 불쌍하다고. 반바지 입다 막 다리 라인 죽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걔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곧바로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학생 가운데 가장 많은 성희롱과 모욕을 당한 2명은 지금도 등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8명은 가해 학생들과 계속 같은 반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자리만 멀리 앉았습니다.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도 다들 제대로 모르시니까 조별 활동이나 체육 활동 같은 거에서 계속 같은 팀으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피해자들이 반을 옮겨야 했습니다. 한 명이 목에다 사슬을 감겠다는 언급을 했었는데 그 학생이 앞자리에서 시험을 봤어요. 제가 못 견디겠어서 제가 도망쳤어요. 피해 학부모들이 거듭 항의했지만 학교는 분리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폭력이 있었거나 전치 2주 이상의 상해가 있어야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이버 폭력은 폭력 아니냐 그랬더니 폭력이 맞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급 교체는 학습권 침해 소지가 너무 크다는 자문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사건 발생 2달 만인 어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하얀색 물체가 가판 위로 떨어집니다. 그 순간 배와 항구는 노란색 가스로 뒤덮입니다. 중동 요르단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 안에는 염소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최소 13명이 숨졌고 250명 넘게 다쳤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하얀색 저장 탱크를 크레인이 배 위로 옮겨 싣습니다. 염소가 든 저장 탱크를 배에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장 탱크가 배 가판 위로 떨어집니다. 항구엔 순식간에 노란색 가스가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이 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27일 요르단의 아카바 항구에서 염소 저장 탱크가 추락해 파손되면서 가스가 대량으로 누출됐습니다. 당시 탱크엔 염소 25톤가량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염소는 소독제 등으로 이용되는 화학물질로 많이 마시면 장기가 손상됩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 13명이 숨졌고 250명 넘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일부는 상태가 심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항구에선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세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바 항구 관계자는 저장 탱크를 끌어올리던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أنا كلفت وزير الداخلية يترأس فريق كمان لإجراء تحقيق بالحادث وبالإصابة وطبعا جلال سيدنا الله يطول عمره يعني متابع معنا أول بأول هو سمو ولي العهد. 요르단 당국은 항구 인근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집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지난 2월에 세상을 떠난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마지막 3년 동안 손으로 직접 쓴 원고가 공개됐습니다. 147편에 이르는 글과 그림으로 남긴 마지막 이야기는 눈물에 관한 거였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항암 치료를 거부한 채 아플 때마다 검정 노트를 펼쳐 쓰고 그렸습니다. 27개월 동안 147편. 때론 살고 싶어서 내 마음은 흔들린다고 털어놓았고 첫눈 내리던 어느 날엔 내년 이맘때 나도 없을 거라며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집부터 시나리오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160권 넘는 책을 쓴 석학의 마지막 탐구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한 달 전까지 흔들리는 손글씨로 적어내려간 유일한 자서전. 유족들은 그 육필 원고가 마치 남편인 듯 아버지인 듯 어루만집니다. 글을 보면은 다 보여요. 얼마나 아픈지 아니면 즐거웠는지 많이 흔들린 날은 마음이 더 아프고. 새로움을 향해 달려온 89년. 남들보다 먼저 컴퓨터로 글을 썼지만 암투병으로 마우스 더블클릭조차 어렵게 되자 다시 손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은 고인이 직접 정한 책의 이름, 눈물 한 방울. 박쥐가 걸리던 코로나에 또 닭이 걸리던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이 시대를 돌아보며 사람과 짐승을 구별하는 건 눈물이라고 했는데 시대의 지성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그의 생각은 책으로 남았습니다. 유족들은 내년에 선생의 서재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많이 올 거란 예보입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300mm 넘게, 충청 지역은 200mm가 오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지역에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네, 월급 빼고 다 올라서 살기 어렵다는데 월급만 올리지 말자고 하면 도대체 누굴 위한 경제인 건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룸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픈 건 많지만 주머니엔 넣지만 내 월급은 통장만 그저 스쳐 지나가네. 늘지 않는 월급 늘어가는 월세. 얄미운 월급은 들어올 땐 2G 나갈 때 LT 빛보다 빠르지. 지금부터 모아라 적금을 부어라. 그래야 집이라도 사지 않겠냐. 매달 빠져나갈 돈만 생각하면 내 머리엔 시간 한숨 가빠.